자, 이제 전 시간에 우리가 계약서를 쓰기 전에 당사자 이런 걸 조사할 내용들을 봤었는데, 이제 이자가 계약서를 쓰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래 계약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런 페이지 237페이지에 가면 있죠. 이 거래 계약서, 즉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에 법정 서식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사지에다가 써도 되는데 아무데나 써도 돼요. 그래서 중개업자들이 다 양식을 만들어서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저장해서 출력하거나 또는 문방구에 사다 쓰는데, 그 계약서의 그 양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그 필요적기지사항이라 해가지고 그 9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237페이지에 있었죠. 그 가보면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237페이지 9가지를 우리가 읽고 왔는데, 다시 이제 531페이지로 오면 거기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목차만 외우면 돼. 일단 당사자, 여러분 집에 있는 계약서에 가보면 매도자,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이 다 써졌다. 그래서 그 1번만 보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주민등록증을 보고 쓰는 것이에요. 또는 이제 등기부 같은 거.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큰 2번 물건 표시, 토지나 건축물 같으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물건을 당연히 표시되어 있죠. 뭐 101동 103호라든지 또는 25번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른 거 없고, 맨 밑에 물건의 인도일시, 거기 보면 인도 시기 및 이행기를 명확하게 적는다. 잔금 지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원래는 동시행하죠. 민법 동시행. 그래서 그 인도일시라고 그래요. 인도의 도.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권리 이전 내용. 자, 중개 대상물이 권리의 내용을 기재하는데, 이전되는 권리와 이전되지 않는 권리를 명백하게 기재한다. 자, 우리가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할 때 만약 5억에 이제 매매를 해요. 이것을. 그러면 이 집에 5억짜리 집에 근저당이 뭐 2억이 설정되어 있다. 또는 전세권이 뭐 2억이 설정되어 있다. 압류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을 텐데, 이런 권리들을 매수자가 떠안고, 즉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냐 아니면 말소하기로 했냐, 그런 걸 다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우리가 권리 이전 내용이라고, 다 민법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보면 특히 소유권을 제한한 제한물권 인수하기로 한 경우는 이를 분명히 기재해라. 그래서 이런 용익물권 있잖아, 또는 담보물권, 근저당 이런 거, 그거 하나 권리 이전 내용. 그 다음 5번에 가면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이런 기재하는, 거래 금액은 총 5억이다. 그러면 5억에 대한 계약금 우리가 통상 10%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한 40%, 잔금 한 50%. 이건 뭐 자유롭게 쓰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계약서에 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까지 잔금까지 넘겨보면 6번에 계약 날짜, 이제 계약일을 쓰죠. 이제 몇 월 며칠 날 계약을 썼는가,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확인설명서. 자, 우리가 계약이 완성되면 쌍방에 교부해야 할 서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래계약서,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보증서, 이 세 가지 서류를 반드시 주라겠는데 이 교부일자를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에 가면 조건기한, 이런 민법에서 공부한 대로 우리가 조건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죠. 기한 이런 거 써야죠. 여러분, 조건은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거지, 기한은 도래가 확실한 거지, 민법. 그래서 이 조건부 걸리면 조건을 써라. 그 다음에 8번에 가면 특약, 그 밖의 사항이에요. 특약. 여러분, 민법의 계약법에 가면 뭐예요? 특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민법의 대원칙이 뭐냐? 사적자치라고 그러지. 사적자치. 그래서 개인들의 법률행위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적자치. 따라서 그 밖의 약정에는 1번의 과실기소, 2번의 매도자 담보책임, 지금 다 했나 이런 거? 채권법, 계약법에서요. 위험부담 이런 거. 그 다음에 5번의 해제권, 6번의 매매비용, 이런 것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여러분 임의규정이에요. 그럼 민법에 가면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죠. 강행규정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 없어?
이 특약이 무효가 돼버리지. 근데 임의규정은 특약이 우선하죠. 민법. 그래서 거기에 임의규정을 지금 쭉 몇 개를 써놓은 거예요. 특히 계약에서 많이 다뤄지는 것들. 이건 민법 얘기라 필요 없는 건데, 여러분 2번에 그 매도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나오잖아. 여러분 집을 매매를 했어. 그러면 이 집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담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져야죠. 이게 담보 책임이지. 아, 집을 살 때는 집이 멀쩡히 다 있는 나중에 집 들어가 보니까 집에서 물이 새더라 이 말이지. 벽에서. 그런 건 하자지. 하자. 그러면 1번 봐봐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민법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비록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책임을 진다. 그럼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특약으로 담보 책임을 배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집을 팔 때 매도자가 사장님, 내가 지금 집이 급해서 파는데 싸게 주는데 나중에 이런 건 담보 책임 이런 거 묻지 마세요 라고 특약을 했어. 그럼 이 특약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유효라는 거지. 그래서 임의규정은 유효한 거야. 그 민법을 모르면 못 알아들어.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6번만 하나 봐봐요. 이제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 5월쯤 가면 좀 더 제가 설명을 해요. 민법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매매비용 봐봐. 매매비용은 쌍방이 뭐예요? 균분한다. 이게 민법 566조에 나옵니다. 그럼 매매비용이 대체적으로 뭐냐? 측량비나 감정평가비, 증서, 이런 공증 쓸 때 증서라든가 공증비 이런 것들을 매매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매비용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니까. 그럼 이 비용을 누가 내야 된다고 돼 있어? 쌍방이 균분한다. 원칙이. 근데 이것은 임의규정, 강행규정. 다 임의규정이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특약으로 얼마든지 한 사람이 다 낼 수 있다 이 말이지. 매매비용. 그러니까 사장님, 내가 이 토지를 사는데 내가 볼 때 1000평이 안 될 것 같다. 내가 1000평이 꼭 돼야 건물을 지니까 측량 좀 해봅시다. 이게 측량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비용이 매매비용이라니까. 원래는 쌍방이 균분하게 돼 있다고 돼 있지. 근데 이건 임의규정이라 얼마든지 뭐야?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야. 자, 다음 페이지에 그 세 번째 줄 봐봐. 근데 여러분 등기비용이라고 나오네. 이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지. 그래서 이걸 이행비용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이행비용. 이행행위거든. 이런 민법 채권법 했다고 하니까 이행의 착수는 어디를 말하지? 중도금이지. 이행의 완료는 잔금이죠. 그런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민법 채권법. 그래서 이 잔금 치르고 등기 서류 다 넘겨주죠. 그럼 이행비용은 이건 매매비용하고 틀려. 그래서 균분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등기비용은 다 누가 내 되게? 취득자가 내지? 그럼 매도자가 등기까지 해주고 가?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봐봐. 등기비용은 대부분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니까. 그래서 법무사비나 이런 등기비용은 다 매수자 쪽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비용하고 매매비용은 다르다는 거지. 자, 그 정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그 9가지 필요적 기상 나중에는 목차를 알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자를 따서 나중에 외워버리면 돼요. 아까 1번에 봐봐요. 당사자 인적사항 쓰라고 그랬지. 그 당자를 하나 따고 물건 표시 그 물자를 하나 따면 그 다음에 계약일이 있어 없어요? 계약 날짜 있지. 몇 번에 있어? 6번에 있지. 3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계약일 6번에. 그 다음에 거래 대금 거래 금액이라고 아까 5억 그럼 몇 번에 있어? 5번에 있지. 거래 금액 그걸 거래 대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권리 이전 내용이 있었지. 2 권리 이전 4번에 있지. 아까 용익물건을 안고 살 거냐 다 갚을 거냐. 그 다음에 인도 일시가 있었죠. 잔금하고 등기 서류 바꾸는 거 몇 번에 있었어? 3번에 있었네. 그 도자. 그 다음에 아까 조건기한 있었죠. 조가 어디에 있어?
7번에 있지.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확자 6번에 있죠. 확인설명서 계약일 옆에 있잖아. 아무튼 알아서 외워야요. 6번에. 그 다음에 특약 금방 담보책임하고 제가 특히 중요한 매매비용을 설명했어요. 이런 것들은 임의규정이라 얼마든지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했잖아. 그래서 당물, 개태, 이도조, 확특 이렇게 외워야 해요. 별로 본때는 안 나. 근데 어떻게 외워야지. 이게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계약서에 이게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넣어가지고 계약서를 양식을 만들어서 판단 말이야. 당물, 개대 뭐라고? 이도조, 확특 시험에 나와. 다음 중 필요적 규정이 아닌 걸 찾아라. 당물, 개대 써놓고 개공의 인적사항 이렇게 나와. 그럼 답은 몇 번이요? 개공 없지. 아니 틀리고 온다니까 또 시험장 가서 이런 것도. 그리고 그럼 또 떨어졌다고 또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외워야요. 지금 뭐 외워지겠어요? 나중에 이제 외워야 한다 이 말이야. 이제 없어요. 이 계약서나 임대차라는 것은 나중에 몇 개만 딱 보는 것이고 지금 민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제 없어요. 어디로 가보시냐면 여러분들 545페이지 가면 이건 공시법이야. 여러분 좋아하는 공시법.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하지 않는 거고 여러분 계약서 거민제도 공시법에서 하잖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그게 이제 거민제도 이런 거 공시법. 이건 우리가 나중에 제가 아마 이순환 때는 좀 할 텐데 여러분들 548페이지 봐봐요. 거기 보면 그 3번의 거민계약서 거민 신청할 때 여러분 거민계약서 내야 되거든. 그러면 거기 3번 봐봐. 여기도 필수적 기재사항 나오지. 여기도. 이것도 외워야 해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박스에 그 당사자 나오지. 당 동글뱅이. 니은번 목적 부동산 목. 계약년을 개. 4번에 니 1번에 대금 대. 그러면 뭐가 돼? 당목계대. 그 다음 미인번에 개업 공인 중개사. 중개사 여기는 쓰게 돼 있지. 거래계약서는 없었잖아. 그게 헷갈려서 들고 와버려 시험장 가서. 그 중자 동골뱅이. 그 다음 B번에 조건계약은 똑같지. 조 동골뱅이. 그래서 자 봐봐. 거민계약서에 나중에 이순환 때는 좀 더 하겠지만 당사자 있었지. 목적 부동산 있었지. 계약일 있죠. 대금 있죠. 당물 계대. 당목 계대. 다 이게 깊은 뜻이 있어. 그냥 막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뇌찬 장안의 화제예요. 그 다음에 중개업자 중자 있지. 조자 있죠. 그래서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당물계대 이도조 확정. 당목계대 이조 중조. 그 두 개를 외워야 해요 나중에는 시험장 가기 전에. 그래서 이 거민 때문에 저렇게 딴 거지 본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550페이지. 여러분이 명의신탁 했다고 그랬죠? 명의신탁 안 했다 해도 어차피 안 하고 했다 해도 안 해. 우리가 다 잊어버려. 그럼 민법선생은 뭐 먹고 살아라고? 제가 다 해버리면 나중에는 다 해요 어차피. 막 3월 5월 가면 이번에 안 한 건 그때 또 하고. 이게 민법. 그러니까 제 강의만 들어도 이런 민법 6, 7개 맞춰버린다니까. 이게 민법선생님 날로 먹는 데 많아요 진짜로. 공시법도 웬만하면 민법이에요 지금. 민법을 잘하면 공시법 우리 과목을 잘하게 돼 있고 반대로 민법이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과목에서 많은 부분을 도와줘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2차생들 때문에 그 명의신탁을 간단하게 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했다고 하는데 명의신탁 금지 나중에는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거기 1번만 봐봐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 거기다 딱 줄을 쳐야.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투기 탈세를 방지하겠대.
아, 550페이지잖아. 그 페이지 칭하게 못 찬 사람 두 사람 있네. 거기 소유권 기타 물권. 이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소유권하고 물권도 안 돼. 명의신탁이. 물권에는 아까 뭐가 있어? 용익물권, 담보물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럼 채권은 해도 될까, 안 될까? 아, 되겠지. 물권까지 안 되니까. 봐봐. 물권 채권을 구별 못하면 민법 못하는 거야. 가장 기초. 아시겠나요? 그래서 소유권하고 뭐라고? 물권이 명의신탁이 금지된다니까. 그러면 채권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제가 옛날에 민법 강의했다고 했죠. 여기 자꾸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형법도 강의했다 그랬잖아. 형법. 지금 감옥이 괜찮다고 사람 괜찮게 보지 말고. 저 협회 법률 자문 2년 했다고 그랬죠. 대한공유소 협회. 그런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왜 장안의 화제인가를 알게 된다니까. 하란 대로 해야 돼. 여러분, 우리 과목은 제 강의 들은 사람들은 95 이상을 안 맞으면 안 돼요. 우리 과목은. 그래서 저게 장안의 화제라니까. 여러분, 시험 끝나보면 선생님들 또 평가를 받아요. 날타리들도 많아. 그냥 앞자 따가지고 막 절술술 막 해버린 사람들. 저 과목 가서 하세요. 다 넘겨버려. 법을 전공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 그래서 우리가 하란 대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대신 줄 치고 3월, 5월, 7월 계속 갈수록 이제 깊이 들어가요. 이게. 아무튼 여기서는 줄 치고, 제가 지금 뻥카 치거나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믿으란 말이에요. 안 믿으려고 하잖아. 자꾸 민법 얘기하면. 그럼 이거 빼버릴까요, 그냥? 봐. 또 욕심은 꽉 차가지고. 뭐든지 다 해달라네, 또. 그리고 또 막상 시작하면 또 그냥 딴짓이나 하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이게 책도 못 찾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서서히 이제 적응을 해야 해요. 자, 1번에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2번을 봐요. 명의다 약정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2번에 2번을 보는 거예요. 양가로요. 명의다 약정 효력. 자, 1번. 명의시탁 약정 및 약정에 따른 등기. 거기다 줄치하여 약정 동글뱅이. 명의시탁 약정에 따른 등기 동글뱅이. 물권 변동은 무조건 뭐다? 아, 무효라고 얼른 돼 있잖아. 그 2번에 1번.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면 명의시탁 약정, 명의시탁 약정에 따른 등기 무효는 뭐라고 돼 있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 주의할 것은 이때 3자란 선악을 불문한다. 이건 뭐 여러분들 주의하면 끝이지.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3번. 누구든지 동글뱅이. 부동산이나 물권을 명의시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고 조문에 딱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명의시탁 약정이라는 것은 이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명의시탁 약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데 누구든지. 그 대신에 부동산 거래에서는 물권과 소유권, 아까 채권은 빠진다고 그랬지.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 민법에서. 임대차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없어요. 그러면 2번을 봐요. 근데 명의시탁 약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이 명의시탁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거기 1번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했나요 지금? 민사특별법. 아니 안 했나요? 그 다음 상호명의신탁, 신탁재산 이 세 개도 외워야 해요.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 이름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양도담보가 뭐냐?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이나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자, 이런 경우죠. 뭐 시간이 없으니까 민법까지 다 하기는.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가 한 채 있어. 아파트가. 근데 이자가 이 한 5억 가 시세가 은행에서 4억을 갖다 대출받았어. 만땅 뽑았어. 대출. 그런데 또 돈이 필요해. 그랬더니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 같은 데 갔더니 또 5천만 원 더 해준다네. 또 대출받았어. 근저당 설정하고. 그리고는 이제 뭐 더 이상은 안 되지.
근데 이사가 돈이 또 필요해. 한 3천만 원이. 그럼 이제 어디로 가 이제? 은행에서 안 해주면. 사채업자한테 가지. 그러면 사채업자들은 어떻게 하냐? 뭐 썩은 고기지 뭐 다. 이 건물은 다 이미 대출로 다 뽑아버렸지. 그러면 썩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가 있지. 일종의 하이에나. 그래서 사채업자한테 와요. 그럼 사채업자는 돈을 빌려줍니다. 빌려주면 어떻게 하냐? 네 등기를 내 앞으로 넘기라는 거지. 소유권을. 소유권을 넘기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돈 빌려줘. 여기를 봐야지. 그 책 봐봐야 몰라. 사채업자는 미리 등기를 다 이전받아버려요. 그리고 이자가 돈을 담보 목적으로 이런 걸 양도담보라고 그래요. 지금. 아시겠나요? 담보 목적으로 이름을 넘겼지. 그러면 봐봐. 이건 지금 명의신탁이 아니라니까. 담보 목적으로 넘겼다니까. 그러면 이것도 명의신탁으로 만약에 처벌해버리면 서민들이 사채업자를 이용할 수가 없지.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시겠나요? 또 친구가 야, 돈 5천만 빌려줘. 나 은행에서 다 뽑았는데. 그럼 친구가 또 그래. 그럼 너희 집에다 내가 가등기 해놓자. 그게 담보 가등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가 돈 빌려줘가지고 나중에 돈 안 갚으면 가등기에서 본등기 해버리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지. 그럼 이런 것도 지금 돈 빌리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 금융의 융통 자금 길을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외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채업자들 그래서 나중에 뭐요? 돈 안 갚으면 등기 미리 넘어왔지. 자기들 소유권 취득해버려요 이거. 이걸. 근데 집값이 조금 남아. 한 2천만 원.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도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에 가면 민사특별법 시간에 가등기 담보등이라는 법률을 하지. 그거 하면은 그 2천만 원 청산하라고 안 하라고. 하라 그러지. 그게 청산 절차예요. 몇 개월 내에. 거기는 아직 짐도 안 나갔다고? 그게 청산이에요. 아시겠죠? 아무튼 여기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가 그런 얘기야. 담보 목적으로 이름을 넘겼다는 거지. 그런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처벌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제외에 그 다음에 상호명의신탁 그 다음에 신탁법상에 신탁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넘겼어. 이런 건 다 합법적이지. 그래서 이걸 처벌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상호명의신탁은 나중에 설명하겠어요. 다 민법에서 하겠지만 제외 잘 기억하여. 그 다음에 3번에 종중 배우자 종교는 특례예요. 특례. 적용 제외요. 특례예요. 특례라고 써졌잖아. 목차 잘 보라니까. 그러니까 특례라는 건 뭐냐? 거기 맨 밑에 봐봐. 맨 밑에 2번에 1번 조세 포탈 나오지. 똥골뱅이 강제집행 면탈 나오지. 법령 제한 회피 나오지. 그게 탈법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여러분 부부간에 남편 명의 거를 처 명의로 바꾼다니까. 이런 것도 지금 명의를 넘겼잖아. 명의를. 이게 이제 명의신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 명의신탁이 된다면 처벌된다는 거지. 지금 처벌된다는 거지. 부부간에도. 그런데 거기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탈법 목적으로 이름을 넘기면 이건 처벌돼요. 근데 그냥 평상시에 그냥 뭐예요? 하도 앙알이니까 그냥 이름을 넘겨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여러분 종중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종중원이 한 10,000명 돼. 그러면 종중 땅을 갖다가 10,000명 이름으로 다 할 수는 없지. 그 중에서 몇 사람 이름으로 하지. 아 여러분 종중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문중. 아래서 깨어났나요? 그러니까 몇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것도 일종의 명의신탁이잖아. 근데 그것도 탈세, 탈법 목적이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라니까. 그러지? 종교도 마찬가지라니까. 아, 잘 봐봐. 지금 그 551페이지 왜 책을 딸싹거려? 책을 딸싹거려서 손놀림이 보통이 아니네. 거기 잘 보라니까. 종교도 장로 이름으로 사는 경우가 있다니까. 명의신탁이지. 아, 장로 한 사람 이름으로 해놓으면 교회에서 사가지고 그것도 명의신탁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탈세, 탈법 목적이 아니면 상관이 없고 탈법 목적으로 하면 다 처벌해버린다고.
그래서 특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근데 저 2번은 아예 제외되는 것은 적용을 아예 안 하고, 그거 구별 못하면 또 틀려. 다음 중 적용이 제외되는 걸 고르세요. 이렇게 나왔잖아. 다 이런 기출문제 보면. 다. 구별해야 넘겨요. 그러면 이제 4번에 보면 명의신탁의 유형은 이자간이 있고 뭐가 있어? 뭐 의미를 알고 찾고 해야지, 공부를 논리적으로 안 하면 여러분 다 틀려. 세 번째가 뭐야?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세 가지가 있죠. 이자간은 간단해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세 채나 있어. 근데 이번에 장관에 임명되려고 그래요. 내각을 새로 조직하겠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이 투기꾼이야. 근데 야, 우리 집안에 장관 하나 나와야 할 거 아니냐. 내가 기회를 받았으니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을 다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여론에서 또 혼나니까 빨리 친척들한테 명의를 넘겨버립니다. 다 이렇게. 너 이리 와. 너 집안 책 명의 가져가. 이게 수탁자. 이름을 빌려준 사람. 이게 뭐야? 신탁자. 두 사람이 있어 뭐야? 매매를 가장하겠지. 가장에서 등기를 넘겨버려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지금 민법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아, 했다면서 왜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민법하고 우리법하고 똑같은 건데. 자, 그럼 봐봐요. 빼야 되겠네. 다른 학원은 지금 이건 촬영이라 어쩔 수 없이 하긴 합니다. 자,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란 신탁자 이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가장 매매해서 이전한 형태라니까. 그러니까 이 수탁자는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야. 신탁자는 원래 실제 소유자. 그럼 명의신탁 약정은 자, 이름 좀 빌려주라. 약정은 아까 뭐라 했어? 항상 무효라겠지. 이 무효에 따른 등기도 뭐라고? 항상 무효라겠지. 이게 무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에 1번 봐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및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 뭐다? 무효다. 그래서 소유권은 다시 신탁자에게 어떻게 돼버려? 귀속된다니까 복귀해버려. 그러면 수탁자는 만약에 형식상 지금 등기를 가지고 있네? 무효인 등기를. 얼른 이자가 병한테 팔아먹어버렸어. 제 3자한테. 3자는 이걸 알았어. 네가 뭔 집이 있냐? 너 분명히 명의신탁 받았지? 수탁 받았지?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사버렸어. 알면서도. 악이여 선이여? 악이지. 그럼 이자 집 소유권 취득할까 못할까? 해버린단 말이지. 지금 아까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 했잖아. 그럼 얘는 남의 거 팔아먹어버렸지. 얘는 횡령죄가 돼요. 남의 거 팔아먹은 것을. 그래서 거기 3번을 봐봐. 2번에 3번. 명의수탁자 3자에게 처분하면 수탁자는 횡령죄를 뭐야? 구성하게 되고 그 받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겠지. 남의 거 팔아버렸으니까. 자, 그런 얘기. 자, 2번 3자간 명의신탁. 아직 여러분들이 이게 명의신탁 할 때가 아니네. 지금 법률행위가 뭔지도 몰라버리니까 앞쪽에서. 자,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 일단 시작했으니까 보겠어요. 신탁자가 원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신탁 약정에 기초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이전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랬어.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자간 명의신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자간은 뭐야? 두 사람이서 자기의 실권리자가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등기를 넘긴 것이지. 근데 이것은 무효라는 거지. 무효이기 때문에 원래는 복귀한단 말이야. 나중에 처벌을 감수하고 찾아올 수 있어. 그게 첫 번째. 근데 이자가 찾아오기 전에 팔아먹어버렸다니까. 그러면 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얘는 남의 걸 팔아먹으니까 횡령죄고 부당이득은 돌려줘라. 이게 명의신탁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자간이니까 사람이 몇 명이 나오겠어? 세 사람이 나오겠지.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부동산 소유자야. 그러면 을이 매수자겠지. 이자가 매도자니까. 그러면 자기가 매매를 이렇게 했잖아 지금. 매매를 했으면 이러면 공시법에 이건 또 매매 원인에 따라서 당연히 자기가 뭐요? 물권행위 등기를 받아가야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지금. 근데 이자가 집이 또 서너 채요. 그러니까
병한테 술 한잔 사주기로 오고 야 네가 등기만 좀 받아놔라. 두 사람이서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것을 아까 뭐라 했어? 이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이라겠지. 둘이 약정했어. 그럼 약정은 항상 뭐라 했어? 무효. 항상 무효. 그 다음에 약정이 따른 등기도 항상 무효. 그럼 이 매매는 유효요 무효요? 이 매매는 아무 상관없지 지금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 등기가 넘어왔지만 이건 무효지 지금. 약정에 따른 등기니까 이게 무효고 이 매매는 유효하다는 걸 꼭 알아야 해요. 간단해. 아시겠어요? 그러면 또 이자가 얼른 또 정한테 팔아먹어버렸네. 삼자한테. 삼자는 또 이 사실을 알았어. 수탁자라는 사실을. 소유권 취득을 해? 몰래? 못해? 다 한단 말이지. 누가 자꾸 못한다기싸. 누구요? 아까 선악을 앞에 줄 쳤어 안 쳤어? 선악을 불문하고 다 취득한다고. 누구였지? 이번엔 밝혀야 되겠는데. 지금 두 번 연속 그러네. 이런 명의신탁에서는 삼자는 무조건 취득해. 소유권은. 지금 여러분들이 107조 심리유보 비진의사표시지. 108조 통정의피시죠. 109조가 뭐예요? 착오지. 110조 사기강박이지. 여기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겠지. 여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여러분들 이 명의신탁은 특별법이라니까 자꾸 된다고 있어 그냥. 저 하기 싫어 죽겠는데 괜히 시작해가지고 지금 빼려다가 지금 촬영 때문에 취소도 못하고. 다른 학원은 이제 빼요. 왜냐하면 할 때가 아니요. 3월 해야 할 것 같아. 왜냐하면 해주고 욕먹는다니까. 중개사법 어렵다고. 지금 2차생 때문에 해주는 거거든. 여러분 제 강의는 2차생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법 여러분 2차생 안 듣잖아. 이거 다 잊어버려 그러거든. 그 사람들은 우리 거를 가장 많이 들어. 막 동영상 이런 거. 2차생들이. 왜? 장안의 화제거든. 그럼 민법 따로 할 필요 없거든. 아,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비웃는데. 여러분 합격생한테 물어봐야 돼. 가서 합격한 사람들한테. 떨어진 사람한테 해봐야 맨날 그런 소리고. 그 선생님이 어떠냐고 합격생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는 하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자 봐봐요. 아무튼 선악을 분하고 소유권 취득해버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게 전원의 합의체 판결로 바뀌었어. 원래는 남의 것 바라봐서 얘가 행정죄가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안 된다로 이게 바뀐 것이야. 이게. 그래서 이자간만 행정죄가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알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런 경우요. 등기가 여가 있어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게 아까 무효라겠지. 그럼 이걸 찾아오려면 이 신탁자가 자기가 돈은 냈잖아 지금. 그럼 직접 말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거든. 얘가 소유권을 취득 못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해서도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이 매도자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위. 이자를 대위해서 말소해서 갖다 놓고 이렇게 갖고 오게 돼 있어. 이게 삼자가는 대위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실은이. 자 봐봐봐 그러면 책을. 자 맨 밑에 봐봐. 효력. 명의신탁 약정 및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 무효라겠지. 무조건 무효야. 그 원소유자에게 원래 복귀되지. 무효니까. 무효면 복귀되지. 그럼 무효면 그 물건이 어디로 가버려? 하늘나라로 날아가 버려? 누구한테 가야겠지?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2번 봐봐. 원인계약은 무효로 되지 않으므로 원인계약은 무효로 되지 않는단 말 이 말이지. 여기 원래 처음에 했던 원인계약 이 매매는 유효다 이 말이지. 유효. 무효로 되지 않으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어떻게 해요? 보전하기 위해서 매도인을 대의라고 나오네. 여러분 좋아하는 거. 대의하여 수탁자 명의를 말소하고 원소유자에게 갖다 놓고 그것을 가져온다는 뜻이야. 직접은 된다 안 된다? 시험에 그거 많이 나와.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직접 말소할 수 있다. 이 틀린 걸로 많이 나오거든. 이런 민법 시험에. 어떻게 찾아와야 한다고? 대의에서.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서 밑에서 거꾸로 세 번째 줄만 봐요. 여러분들 그 읽어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결론만 하면 되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행령죄를 뭐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 그게 이제 전원 합의체로 작년 5월에 바뀐 거예요. 자, 3번. 이제 계약명의 신탁을 봐봐.
계약명의신탁이란 신탁자의 이임에 따라 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등기 역시 수탁자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간단해요. 자, 여기를 봐요. 여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갑이 소유자, 그 다음에 을이 신탁자, 그 다음에 병이 수탁자. 지금 형태가 똑같지? 이자가 신탁자니까 이자가 수탁자잖아. 여기도 이자가 신탁자, 을은 신탁자, 병은 수탁자로 돼 있어 제가. 그럼 여기는 계약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매매관계가 전혀 없어요. 두 사람은 생면부지요. 그래서 이자가 은닉된 자라고 그래요. 은닉. 숨어버렸다 이거지. 이자는 돈만 됐다 해서 물주라고 그래요. 물주. 또는 우리가 몸통이라고 그래요. 몸통. 여기는 봐봐. 신탁자가 직접 매수했지. 자기가 계약을. 이것만 알면 끝이거든. 지금 여기는 두 사람은 전혀 계약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한테 왔어. 수탁자한테. 야, 그 갑의 건물이 드디어 나왔다. 어? 야, 내가 가면 분명히 이놈이 안 팔거나 가격을 몽땅 올릴 거다. 그러니까 네가 좀 사라. 내 이름으로. 물주가 돈을 줬겠지. 그러니까 얘는 몸통이고 얘는 바지지, 바지. 그래서 바지가 가서 매매계약을 써요. 아까는 신탁자가 썼지. 이것만 구별하면 끝이라니까. 그리고 바지가 등기를 받아요. 얘는 은닉된 자라니까. 그러니까 둘이 입만 다물어 버리면 모르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명의신탁은 둘이서 입만 다물면 몰라요 이게. 근데 나중에 약속을 안 지키니까 얘가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공표를 해버리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자는 봐봐. 지가 매매했지. 지가 등기했지. 여기 봐야 한다니까. 지가 매매했고 등기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니까. 얘는. 취득해버리니까 삼자한테 팔아먹어도 지 거를 팔았지. 그러니까 얘는 횡령죄가 원래 안 됐어. 그러면 이 물주는 어떻게 됐어? 돈만 날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계약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이 소유자가 이 몸통과 바지의 사실을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야 할까 몰라야 할까? 공부했다고 하니까 몰라야지. 몰랐다는 게 선이잖아. 만약에 알았다 그 말은 세 사람이 짜고 한 거 아니야? 그럼 짜고 한 것을 유효로 해주면 이 법이 있으나 마나지. 그러니까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자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을 때는 이것은 유효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알았다면 당연히 무효가 돼버려요. 이것은. 간단한데. 그래서 거기 효력 봐봐. 1번. 매도인이 선이라고 돼 있지. 선이라고 돼 있는 것은 기억번 봐봐. 두 번째 줄. 이런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 선이. 고로 유효하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수탁자 바지는 소유권을 어떻게 된다? 취득해버린다니까. 그러지? 그 다음에 니은번. 아까 얘기했지만 신탁자와 수탁자는 몸통과 바지지. 이 두 사람 간의 이름을 빌리고 빌려주는 약정은 항상 말하겠어. 항상 무효. 문제 풀 때. 그 니은번은 무효. 그 다음에 디귿번 수탁자 나오네. 바지가 소유권 취득했다 했지. 이걸 팔아먹어버렸어. 지껏 팔았지.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2번에 매도인 소유자가 악이라네. 넘겨봐. 악이면 맨 위에 첫 번째 줄만.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지. 그럼 물권변동 무효, 계약 무효. 다 무효로 처리해버려요. 간단하지? 분명히 고개 끄덕했어. 이제 없어요. 이게 명의신탁이에요. 그래서 이번 1순환에서는 2자간, 3자간 계약형을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3자간하고 여기 계약형하고 가장 큰 차이는 하나만 기억해도 돼. 누가 매매계약을 했느냐. 신탁자가 한 게 3자간이지. 이거 수탁자가 계약한 게 계약형이네. 아무것도 아니지. 자, 그렇게 정리하세요. 제재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넘겨보아요. 넘겨보면 그 557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나오죠.
이건 써놔요. 그거 이순환 때예요. 그건 민법에서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상가하고는 이순환 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세히 못이요. 이런 식, 이 정도도.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이 경공매 그 606페이지 가봐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경공매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경공매는 모든 법의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들 경공매를 하려면 민법 알아야지. 여러분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보호법 알아야 돼요. 민사소송법, 집행법, 공시법을 알아야 돼요. 그 법의 마지막 단계가 여러분들 원래 경공매예요. 그 나중에 5, 6월 달에 가면 제가 경매만 가지고 한 2시간 해요. 2시간.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 들어버리면 여러분들 실제 이런 데 가서 이론 강의 들을 것이 없어. 시험은 한두 개 나와요. 한두 개. 간단한 걸로. 그래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뭐만 보냐면 맨 밑에 2번 봐봐. 여러분 민법 책을 읽을 때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맨 밑에 2번에 보면 법원의 경매의 종류가 나오지. 자 1번 봐봐요. 강제경매.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2번이 보여. 임의경매라고 나오네. 그러니까 여러분 법원은 경매는 법원에서 한다는 것은 아시잖아.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 그래서 여기는 강제경매가 있고 임의경매가 있다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등기부 같은 데 보면 써지니까. 그럼 강제경매가 뭐냐? 자, 맨 밑에 봐봐요. 집행권언에다 동그라미 쳐요. 집행권언에 기초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후 매각, 이게 경매란 뜻이에요. 매각은.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 만족을 얻는 절차. 간단해.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집행권언을 취득해야. 이거 옛날에 채무명이라고 했는데 이거 집행권언에 동그라미 쳐야 이걸 취득해야 된다. 근데 집행권언이 뭐냐? 거기 오른쪽 페이지 봐봐요. 그 박스에 들어가 있지. 이행판결, 가집행 선고 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이런 공증받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 이런 걸 집행권언이라고 그래요. 참고로.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 나왔냐? 보증금, 우리 보증설정에서 나왔었지. 또 고개를 숙여버리네. 피해자가 보증기관에 가서 공탁이나 공제로부터 돈 받으려면 뭔 서류 들고 가라겠지. 그때 판결문 줘서 들고 가라는 기억나나요? 여기 나와 있죠. 화해조서 이런 거. 그게 똑같은 거요. 그때도 법원 들렸다 가라겠지. 그런 걸 집행권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게 민사집행법이라 안 물어봐. 이게 뭐냐고 그냥 써놓은 거지. 그래서 판결문이나 가집행 선고나 확정된 지급명령 각종 조서, 나중에는 제가 아마 민법 시간에도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올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민사집행법에 관련된 내용을 얼추 얘기하겠지만 일단 거기서는 여러분들 판결문 하나 기억하세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집행권언이 있어야 돼. 그러면 A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임대인이네. B가 임차인이네. 내가 2년 집에 살고 보증금 2억을 받아서 이사 가야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줘. 방이 안 빠진다고.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집에 경매넘을 해야 되겠지. 보증금을 안 주니까. 에? 경매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경매. 없다고? 지금 경매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임대인이 돈을 안 내준다니까 나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해. 그거 뼈를 묻어야 해. 그 집에서. 찾아가는 방법이 있겠지. 그게 이제 경매라고. 그래서 이 집에 경매를 넣으려면 먼저 보증금 반환 청구, 그러면 소송을 해야 돼. 그럼 소송하면 판결문이 나오겠지. 얼마를 보증금을 빨리 지급하라 이렇게. 근데도 지급을 안 해. 그럼 이제 경매 넘을 수 있는 거지. 아시겠나요? 또는 여러분 조정신청이란 말 들어봤지? 임대차는 조정신청. 그거 조정조서 써있잖아. 조정에서도 판결문 유리고 똑같아요. 그 조정 써있지 가운데 그 다 법원에서 하거든. 조정조서. 그래서 조정조서나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우리가 집행권언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게 있으면 이 집에 경매 넣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집에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봐봐. 여러분 민법을 알아야 한다니까. 여러분 전세권은 경매 신청권이 있어 없어? 전세권 자체의 경매를 물권이지 전세권은. 임대차는 채권이지. 그래서 물권 채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물권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했지.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에는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하고 돈 안 갚으면 경매 들어오지. 전세권도 경매 들어와요. 그래서 이 전세권이나 근저당이나 저당권은 쉽게 말하면 이 자체에 경매 신청권이 들어있어. 권리 안에. 근데 민법에 다 외우라고 하잖아. 전세권에 경매 신청권 있다고 그러지. 우선 변제권 있어 없어? 있다고 그러지. 물상 돼 있어. 있다고 그러지. 대항력. 그만하라고? 다 들어있다고 하지. 민법 전세권이 돼야 돼. 그럼 이거 못 알아들어. 아무튼 여기는 그 권리가 들어있어서 소송할 필요 있다 없다? 없이 바로 경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임의경매라고. 별거 아니지. 그러면 자 여기 중간에 2번 임의경매를 먼저 봐봐요. 임의경매 저당권 줄치면 질권 전세권 거기 있지. 이런 걸 담보권 실행경매라고 그래요. 거기까지만 딱 줄치면 실질적 경매만 딱 알면 돼. 그 밑에는 필요 없어.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끝부분을 봐봐. 통상 이걸 뭐라고 한다? 임의경매라 하고 담보권 실행경매라고도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를 나중에 강의 듣다 보면 민법이 거꾸로 많이 알게 돼. 여러분들이. 상호작용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 눈빛을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면 바로 빼버리잖아 제가 지금. 이해되는 것은 하고. 그게 명강사의 특징이거든. 소통의 강의. 모르는데 혼자만 막 하고 가. 그리고 자기 만족하고 다 수업 끝내고 가요. 여러분 다 졸고 있거나 다 딴짓하고 있는. 그런 건 의미 없거든. 그래서 몇 개라도 알아야 돼. 몇 개라도. 그래야 차츰차츰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제경매는 뭐라고? 소송을 쉽게 말하면 거쳐서 해야 된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소송 없이 바로 경매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이런 경우도 있지. 봐봐. 내가 친구한테 돈 5천만 원 빌렸어. 차용증만 받았어. 담보를 안 잡고. 친구가 아니니까. 그럼 돈 안 갚네? 자기는 해외여행을 1년에 3번씩 가면서. 그러면 나중에는 뭐요? 변제기가 지나도 안 갚으면 결국 그 집, 걔가 집은 한 채 있어. 그럼 경매 들어가 버려야 되겠지. 아, 괘씸하잖아. 돈 안 갚으니까. 그러면 차용증만 있으면 5천짜리. 또 경매를 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소송해야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그래서 판결문 받아서 또 얘네 집에 경매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걸 말해. 그럼 여러분들 봐봐. 돈 5천만 원 빌려주면서 야 너희 집에다 근저당 좀 설정하자. 그럴 수 있지. 또 어떤 사람들은 돈 빌리고 전세권 설정한 사람이 있지. 가 살지도 않으면서. 이 민간인들 그거 많이 써. 전세권 설정하고. 왜냐하면 등기 비용이 별로 안 되니까. 그거 실은 돈 빌려줬지. 그래서 전세권은 담보 기능도 있는 거예요. 민법에 그런 얘기 나올 텐데. 우리 책에는 안 나왔던 모양이지. 그럼 또 이런 경우 있지. 야, 돈 빌릴 테니까 그럼 너희 집에다 가등기라도 좀 해놓자. 그런 경우 있지. 그게 담보 가등기라니까. 여러분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어. 순위 보전 가등기가 있고 담보 가등기가 있어. 민법. 너희 집에다가 가등기 좀 해놓자. 이게 무슨 등기라고? 담보 가등기.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아까 명의신탁 적용 안 됐지. 돈 빌리셨으니까. 그래서 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바로 그 집에 경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얘가 집이 두 채나 있어. 그러면 B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했어. B에다가 담보물을 설정했어. 그러면 이자가 경매에 들어갈 때는 B집에 대해서만 들어갈 수 있을까? A, B 둘 다 들어갈 수 있을까? B만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이걸 특정물 책임이라고. 특정물. 그러면 봐봐 이제. 거기에 니 한번 봐봐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특정 재산 나오잖아. 담보가 설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예견된 경매라는 것은 어디로 경매 들을지 알 수 있지. 그 다음 물적 책임의 성격, 그 물건으로만 책임져요. 그거 줄체하여 그 니은번. 자 그럼 봐봐. 만약에
내가 5천만 원 빌려줬는데 이 집에 경매했더니 돈이 3천밖에 안 나왔네. 그럼 내가 5천에서 아직 2천만 원 못 받았잖아. 그러면 이 2천만 원을 가지고 못 받은 돈 가지고 바로 A집에 또 경매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특정물 책임이라고요. 여기서 못 받으면 이제 채권이 남았지. 그러면 다시 소송해 가지고 강제경매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를 설정하고 돈 빌릴 때 DTI, LTV라는 게 있지. 학계론에 가면. 그래서 많이 안 해줘요. 5, 60%밖에 안 해줘. 왜냐하면 경매하면 가격이 분명히 떨어질 때가 많거든. 그러면 나머지는 또 재산 추적해가지고 경매 들어가야 되거든. 아시겠어요? 거기 특정물. 이해됐죠? 그러면 저 위로 올라가 봐. 위로 올라가 보면 거기서 위로 올라가라 때 책을 또 넘겨버리네. 위인지 아래인지 넘긴지를 지금. 그럼 위로 올라가 보면 책이라도 잘 찾아봐. 좀 기분 좀 맞춰줘. 지금 열광하고 있는데 그냥 몇 시 끝낼 거냐고? 책이나 찾아요. 그 맨 위에 그 두 번째 줄 끝부분 봐봐. 이러한 강제 경매는 채무자 일반 재산 동글뱅이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예견되지 않는 경매라고 돼 있지. 그러면 봐봐. 아까 이자가 5천만 원 빌려줬어. 근데 돈 안 갚았어. 소송을 했어. 근데 집이 두 채요. 그럼 아까처럼 돈이 모자랄 것 같지? 그러면 두 채 다 한꺼번에 해버려도 되고, 또는 이게 7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선택해도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일반 재산. 이자의 모든 재산이 책임 재산이 돼버려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판결문 받아놓으면 내가 재산 추적해가지고 먼저 나온 것부터 막 경매할 수 있다니까. 근데 담보물 임의 경매는 건전하게 설정된 그 건물만 경매할 수 있다니까. 그걸 특정 책임, 특정물 책임. 저 위에는 뭐예요? 일반 재산. 이해됐죠? 그 시험에 나왔어요.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어.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건 나와. 이제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는 알았죠? 자, 그 정도. 그거 합니다. 넘겨봐요, 이제. 그 다음 608페이지 그 입찰 참가를 위한 준비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민법에 공시법이 안 되면 권리 분석이 안 돼. 그래서 이것은 유보하는 거야. 경매는. 지금 종류만 일단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 여러분들이 621페이지 봐요. 거기 보면 공매가 나와. 공매. 공매가 나오죠? 자, 이 공매는 거기 봅니다. 의 나오죠? 1번에 두 번째 줄 봐봐. 좁은 의미 보면 되니까.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에서 공개매각. 여러분 아마 TV에 보면은 그 체납자,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다 공개하지. 그러면 그 자들을 세금 징수관들이 조사관들이 계속 재산을 추적해. 그러니까 재산을 찾으면 압류해서 공매 처리. 그래서 강제로 세금을 뺏어가는 것을 우리가 공매라고 그래요. 그러면 2번. 현재 이 업무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맡아요. 캠코라고도 하는데 어디서 한다고? 자산관리공사에. 그렇게만 간단하게 알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경매는 법원에서 하고 이건 자산관리공사에서 일반적으로 해요. 세무서장이 직접 할 수도 있어. 자그마한 것들은 세무서장이 직접 해서 세금 뺏어가버려. 근데 대부분 세무서장이 자산관리공사한테 위탁을 줘요. 그래서 여기서 한다고 보면 되고. 2번에 보면 공매의 종류가 나와. 1번 비업무용 공매 수탁재산. 이걸 기억해야 돼. 넘겨봐요. 넘겨보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답 2번 3번 필요 없고 4번에 압류용 부동산 공매. 압류 4번. 그래서 공매는요, 자, 비업무용 공매, 그 다음에 압류용 공매, 이 두 개를 알면 돼. 그냥 비업무용만 보면 돼. 간단해요. 비업무용을 한번 볼까요? 봐보면 금융기관 동글뱅이. 이자가 채권 정리를 위해서 법원 경매 동글뱅이.
거기서 경락받았어. 근데 이게 비업무용이에요. 그래서 또 기업 거를 갖다가 자산관리공사가 대리인으로 팔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기업 거는 필요 없어. 그냥 금융기관이. 그래서 자, 만약 이런 경우지. A가 집이 1억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았어. 은행에. 뭐 8천만 원. 시세가 1억이었어. 8천 대출 받았어. 근데 이자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원리금을 못 갚아. 그러면 은행에서는 근저당 설정했으니까 아까 뭐예요? 임의경매 할 수 있다겠지. 바로 경매에 들어가요. 이제 변제기 도래해서. 근데 이게 유찰이 되면은 이런 경매는 유찰되면 통상 20%씩 가격이 떨어져. 2차에 나올 때 그럼 8천에 나와. 또 유찰됐어. 또 20% 떨어져요. 그럼 6,400에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경매가 유찰돼. 그러면 은행에서는 8천 빌려주고 엄청난 손실이 나오지 지금. 그러니까 은행에서 자기들이 담보권자가 거기 줄쳤잖아. 경락을 받아. 자기들이 경락 받아버려. 너무 손실이 크면. 그래서 비업무용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어떻게 취득했다고? 법원에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다. 이렇게 알면 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경매를 취득해서 경락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자들이 이런 은행이 건물 같은 거 많이 필요하잖아. 근데 비업무용이라는 것은 자기들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계속 보유하면 안 돼요. 뭐 금융종합법률인가 이런 거 있어. 거기 가면 엄청난 세금을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일단 취득했다가 이것을 조금 리모델링도 하고 건물을 아니면 시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도록 이자들을 받아서 손실을 줄이려고 자기들 경락받은 것을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대신 좀 팔아주라 라고 위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가 뭐라고 돼 있어? 수탁공매라고 돼 있지. 잘 봐봐. 비업무용 수탁공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자기가 경락을 받아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팔아달라고 위탁한 것을 우리는 비업무용 공매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특징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봐. 그러면 은행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이걸 경매받았을 때는 자기들이 저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다 했을까 안 했을까? 다 했지. 그리고 자기들이 저 소유자 다 쫓아내고 다 명도를 받아놨어. 여러분들 아마 경매받고 나서 그 점유자들을 안 나갈 때 임의로 그걸 막 집달관이 와서 막 드러내고 이런 거 들어는 봤죠. 난리가 나누지 막 그게. 근데 여기는 권리 분석도 다 해놨지. 자기들이 건물도 다 인도받아놨지. 또 은행에서는 빨리 팔면 되니까 3분의 1만 내면 조건이 좋아요. 미리 들어가 살 수 있게 해줘. 이걸. 그 다음에 공묘는 일시납이 아니라 최장 5년씩 분할납입을 해줘요. 이게 내가 받고 나서 계속 일부씩 갚아 나가면 돼. 근데 경매는 일시에 납부해야 돼. 그 돈을 다. 납부 못하면 이제 뺏기는 거예요. 돈. 이게 이제 비업무용의 특징인데. 자, 그럼 이제 책을 넘겨봐요. 넘겨보면 거기서 1번 봐봐. 두 번째 쪽 할부급이라고 돼 있지. 1번의 맨 위에 그 할부급이 분할납이에요. 분할납. 그 다음에 2번 봐봐. 분할납 하는 과정에서 매수자 변경은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경매는 내 앞으로 반드시 등기해서 팔아야 되거든. 지금 다 돈 냈고 일시납으로. 그래서 도중에도 팔 수 있다고 돼 있지. 그 다음에 3번의 수의계약 끝부분에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공매는 만약에 유찰되면요 10%씩 다운돼요. 아까 경매는 몇 프로? 20%. 그러면은 2차 공매에 들어가기 전에 1차 조건으로 누가 개인 1대1 계약을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경매는 수의계약 안 돼. 그런 게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4번 봐봐. 3분의 1만 내도 입주 가능하다고 돼 있지. 이미 다 해놨거든. 그 다음에 5번 봐봐. 대금 완납 전에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그게 그 말이야. 4번 5번. 그 다음에 6번. 이건 지난주에 나왔었네. 우리 토지거래 허가에서. 원래 비업무용은 허가 받으라겠지.
3번 이상 유찰이면 허가를 면제해 줘. 지난주에 줄친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3번 이상 유찰되면 허가를 면제해 줘. 지난주에 근거를 대보라는 표정이구만. 토지거래 허가 가보면 404페이지 한번 봐봐요. 이건 알아야 되니까 404페이지 가면 그 맨 위에 박스에다 지금 줄 쳤죠. 뭐 빨강 노랑 다 쳐놨구만. 그 손으로 한번 문대봐. 인크도 안 발랐을까? 거기 경공매 동그라미 칠하겠지. 그 3회 이상 유찰시라고 돼 있잖아. 맨 위에 박스. 그거라니까 지금. 이게 연결이 돼야지. 줄도 안 쳐진 사람들은 뭐 와다 뭐 졸았거나 뭐 수업 어쩌다 한 번씩 와가지고 학원 망했나 왔다 갔다 지금 3년째 그러고 있지. 자, 그래서 그게 그 말이에요. 그 페이지에 써놓고 나중에 알아야 되니까 이게 비업무용 이게 공매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맨 밑에 4번 압류용을 봐봐요. 이제 압류용은 따로 할 거 없어. 다 끝났어 이제. 이번 이제 일순한테 해야 할 게 국세, 지방세 체납했을 때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아까 매각한다 했잖아. 근데 명칭만 공매일 뿐 거다 줄체하여 특징과 성격은 경매와 동일. 동그라미 10번째 하여. 여러분들 비업무용만 알면 압류용 공매는 뭐와 똑같다고? 법원의 경매와 똑같다니까. 622페이지 4번 맨 밑에잖아. 그래서 권리분석, 경매 아직 안 했지만 절차. 여러분 경매할 때 권리분석이 복잡하다는 건 들어봤지? 복잡하고 분할납 인정이 안 되고 명도도 내가 해야 되고 아까 비업무용은 은행이 해줬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가 아까 공매는 받으라겠지. 비업무용은. 근데 여기는 면제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업무용만 알면 끝이야. 다 경매는 반대거든. 봐봐요. 법원의 경매는 뭐라고? 비업무용 공매 다 반대라고. 그래서 아까 권리분석이 여기는 다 해놨다겠지. 공매는. 근데 경매는 내가 다 해야 돼. 안 해놔가지고 지금 인도 내가 인도 받으라겠지. 사전 점유 안 돼요. 분할납 안 돼요. 수의계약도 여기는 안 돼. 그러니까 경매는 무조건 반대예요. 비업무용하고.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 표가 결론이야. 표 봐봐. 일단 맨 오른쪽 칸에 비업무용을 봐봐. 금방 한 거. 권리분석 필요성이 있다고 돼 있지. 내가 다 필요성이 적다고 돼 있지. 비업무용 먼저 보면. 그런데 경매는 매수인보다 하라 했잖아. 여기 매수인이라고 해서 경락 받는 사람. 명도 책임. 여기는 금융기관이 다 해놨지. 그럼 내가 해야 돼. 경매는. 그 다음에 저감률은 경매는 통상 20%라 했지. 여기는 10%네. 수의계약. 아까 비업무용은 가능하다 했지. 1대1. 경매 안 되잖아. 봐봐. 다 반대잖아. 대금납부. 일시납인데 경매는. 비업무용은 뭐예요? 최장 5년. 매수자 변경 도중에 경매는 안 된다 했지. 여기는 분할납 과정에서 변경된다 했잖아. 여기는 일시납이기 때문에 완납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거기는 3분의 1만 돼도 된다 했지. 경매는 토지거래가 면제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고 돼 있지. 봐봐. 다 반대지. 근데 농지는 다 공통이요. 필요. 그런 걸 이제 시험에 돼요. 농지만 동글뱅이 해놓으면. 그러니까 결론이 여러분들이 경매와 비업무용의 특징은 어떻게 된다? 다 반대다. 그것만 알면 끝이 1년 내. 그러면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그 표도 시험에 자주 나왔어 옛날에는. 근데 압류용은 아까 체납자 거라 했죠. 체납자. 그럼 이 사람은
경매하고 성질이 같다겠지. 그러면 결국은 그 가운데 칸을 안 봐도 되는데 경매하고 다 똑같아요. 왼쪽 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 오른쪽 거 비업무용만 딱 밑으로 외우고 나머지는 반대. 농치증 빼고는. 아시겠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업무용에다가 별표를 3개 쳐놔야 되겠지. 그래 놓고 경매와 반대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에 공부할 때 막 경매, 공매란 말이 막 민법 책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지금 경공매를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1순환이에요. 그 경매 대리는 하지 않는 거고 이건 나중에 2순환 때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 2월 달에 지금 많은 것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3월 달, 4월 달 이제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은 좀 수월해 이제. 보세요. 분명히 수월하지. 근데 이제 3, 4월 달에 이제 또 작년처럼 한 사람들, 재수생들 또 떨어져 올해. 지금 몇 사람 보여? 전혀 안 변했어.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도 이제 3, 4월 달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하면 충분해요. 우리는 4월 말에 와서 합격한 사람도 많이 봤어. 진짜 처음 한 사람이. 여러분 기간이 길다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단기에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1, 2월 달부터 들은 분들은 좀 수월하고 이제 3월부터 아마 여러분들 보면은 언니 오빠들이 많이 나와 이제 재수생들 드디어 이제 봄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 내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월부터는 1월보다는 좀 낮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기본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